그러니까 진술만 잘해도 상대방보다 신뢰를 얻어도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상담을 해야 되는데 딱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준비를 했어요. 중간간 그 무죄에 대한 험난한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간하고요, 중강제추행, 준유사강간에서 준이 붙은 사건들은 사실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준이 뭔데요? 준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준 같은 경우는 심신상실이라든지 한거불능 상태,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했거나 잠에 취했거나 어쨌까 애가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성관계를 했어? 그럼 우리가 그걸 준이라고 불러요. 중간간은 예전에는 사실 생각보다 무죄를 받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쉬웠었어, 생각보다. 네.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그랬는데 요 근래는 되게 어려졌어요. 이유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일관성이나 구체성을 따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뭐 따질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죄율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준한다. 그쵸? 강간에 준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았었던 모든 데이터와 판례를 다 녹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실적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진짜 중간간 무죄 받는 방법을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스터디를 하는 영상이군요. 스터디뿐만 아니라 좀 이따가 들어오는 상담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줘야지. 이거 보고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중간간의 첫 시작은요, 사실상 수사기관에서의 시작인데, 저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는 사실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사실상 피해자와 그다음에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싸움밖에 안 돼요. 이때 누구 말을 믿을 거냐에 대한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는 전제가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억울해서 무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될 때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사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랑 진술 분석,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되게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어떤 성범죄를 저지를 때 CCTV 밑에서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실 단계를 전부 다 녹음하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술과 진술밖에 없는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니까 진술과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렇죠. 물려봐서 거짓말 하냐 안 하냐. 그렇죠. 네. 그럼 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탄로가 나게 되면 내가 처벌을 받을 거야 라는 거짓말, 아니면은 뭐 여성분 같은 경우 내가 거짓말로 내가 고소를 했는데 이게 탄로가 나면 혹시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잖아. 그러니까 땀에 대한 전기 반응, 그 다음에 맥박이 빨리 뛰겠지? 맥박 반응, 그다음 호흡이 빨라지겠지? 그 호흡 반응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게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아, 이상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거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거짓말 탐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사무실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대표님도. 내가 저기 앉혀놓고 나서 뭐 묶어가지고 이제 검사하려고 하면 본인도 겁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서우니까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저도 거짓말 탐지기를 굳이 처음부터 권유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증거가 너무 없고 피해자 쪽에 너무 좀 치우쳐져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라도 당신의 억울함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거가 이제 없고 둘 사이의 내밀한, 아니면 둘 사이 방 안에서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진술밖에 증거가 없죠. 그럼 진술이 거짓말이냐 정도밖에 없으니까 말씀하신 뭐 진술 분석, 거짓말 탐지기, 거의 증거가 그 두 개밖에 없는 경우들이 중간간에서는 파다합니다. 중간간에서는. 그렇죠. 중간간에서는 파다한 게 아니라 거의 100%죠. 그렇죠. 아무래도. 두 번째, 진술 분석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거짓말 탐지기 증거 능력이야 원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근데 진술 분석에 대해서도 어떤 변호사님들은 진술 분석도 증거 능력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본인들이 진술 분석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걸 활용할 줄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리고 명확하긴 해요. 직접 증거는 아니거든. 그건 맞아. 거짓말 탐지기도 그렇고 진술 분석도 그렇고 다 간접 증거예요.
이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성범죄는 선입견과의 싸움이고 그 선입견이 누적 돼서 이 사람 말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싸움이거든요. 신빙성 싸움. 그렇죠. 누구 신빙성. 말이 믿을 만하냐? 네. 신빙성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나요? 자네는 참 신뢰할 만하구만. 이게 눈으로 보이나요? 생긴 것 자체가 신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증거로 나오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래. 저 사람이 이현건 대표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사 생활을 몇 년을 했었고, 저 사람이 서울지방변호사에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신뢰도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술 분석이 필요한 이유예요. 제가 예제 하나만 들어볼게요. 경찰이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남편은 지금 제주도로 출장 간 상황이었거든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아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요? 아내가 죽었다고요? 세상에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여. 경찰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알겠습니다. 내일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게요. 라고 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이 지금 대화 내용 중에서 이상한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 당장 배 타고 가겠다. 지금 당장 쳐가겠다. 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예 안 물어봐요. 교통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진짜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 실족사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을 텐데 남편이 그걸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에 대한 확인만 하고 끝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경찰 역시도 이거 봐라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건데, 진술 분석이라는 게 물론은 세세하게 나누어지면 진짜 많은 조건과 준거와 분석 기법이 있어요. 뭐 CBCA, 스캔, SVA, RM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 분석은 잠시 그걸 빼더 하더라도 지금처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몇몇 가지 준거가 없는 것들 있죠.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 이 말과 말 사이의 퍼즐, 그러니까 중간에 그 함의를 찾는 거를 진술의 교육이고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으면요, 당연히 네 말은 못 믿겠는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쪽 말이 더 믿을 것 같아요. 그럼 증거가 그쪽으로 다 껴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진술이 그래서 중요하다, 진술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술만 잘해도 상대방보다 신뢰를 얻어도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술 교육을 해드리고 또 진술에 관한 리허설을 하면서 그거를 뭐 중간에 간극들을 다 채우죠. 그래서 들었을 때 이상하지 않도록만 해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바뀌니까 진술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결과가 좋은 거고. 왜 근데 그 가해자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성범죄 전문이라는 사람들도 거의 없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피해자의 진술의 뭐 일관성을 깨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깰 수도 없어. 만약에 피해자의 진술을 볼 수 있었다면요, 그건 어디 단계에서냐면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 단계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기록을 등사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때는 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럼 재판은 무죄율이 몇 프로?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는 걸 일단 최우선의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진술 기법 준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법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기억의 균형의 부조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준거 중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가요, 술을 마신 거, 어떤 안주를 시켰던 거, 어떤 모텔에 들어갔던 거, 몇 호에 들어갔던 거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성관계 시점만 기억을 못하고 그 이후에도 다 기억을 해. 그때 기억이 끊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죄 판례 패턴을 보면은 앞에 되게 접촉된 시간을 다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 통으로 없어졌을 경우에는 기억의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고 무죄를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좀 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부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팬티를 벗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뭘 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좀 거짓말하냐고 또 붙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뭐가 나오냐면,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무죄 판례의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술 분석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사실관계 말고 법리적인 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법리적인 거는 우리가 진짜로 법에 써 있는 것들을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해서 아예 정신을 잃었었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정말로 한거가 불능, 그러니까 막 저항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을 정도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또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그 상황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재반, 정황, 사정을 밝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좀 많이 해요. 이 대표님이 제일 많이 하시고 잘 쓰시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잖아요. 네. 0.2가 나왔는데도 이건 심신상실이 아니야 라고 부정해가지고 중간간에서 무죄가 나왔던 판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했었던 방식을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는 이제 체열을 해야 돼요. 체열. 그러니까 여성분이 만약에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 당하고 나 강간 당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면 해바라기 센터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체열하실래요? 동의를 받는데 거기 무조건 체열을 하죠. 그때 이제 피를 뽑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겁니다. 근데 그게 0.2 정도가 나왔었던 사례예요. 사실 0.2면 엄청나게 만취한 상태인 거고. 그렇죠. 네. 요 시점에 만취인데 이제 정신을 차린 상태니까 막 병원에 가 있으니까 그래도 취하진 않고 버티고는 있는데 해롱해롱한 상태. 근데 그때가 0.2면 이게 강간 시점, 그러니까 몇 시간 전 시점에는 그래프가 상승하는 시기거든요. 상승하는 시기면 이 강간 시점에는 0.2가 아니라 더 낮았다. 이렇게 낮으면 만취 상태는 아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위드마크 공식 계산식에다가 집어 넣어보면. 그래가지고 이때 많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가지고 우리가 무죄 받았던 사례가 있죠. 어쨌든 지금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단순히 체혈을 한 그 조사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이 그냥 확실하게 그냥 만취했었던 이유가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것도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뭐 어떻게 부인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이 시점이라든지 시간을 보고 나서 이게 상승기에서 찍힌 건지 아니면 하강기에서 찍힌 건지 아니면 완전히 너무 시간이 떨어져 있었는지 요 정도까지는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의 쟁점이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술을 얼마나 먹었냐 내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도 술을 얼마나 먹었었냐 전체 술량이 얼마냐 그때 계산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 해가지고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놓고 조사 단계에서 픽스를 시켜놔야 나중에 기록 봤더니 여성분 혈중 알코올 농도가 2가 찍혔어 0.2가 찍혔어. 그럼 많지네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때 계산해보면 이거 상승기니까 요 시점엔 대략 얼마일 것이다.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조사 받을 때부터. 두 번째는요, CCTV 관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CCTV가 있으면 중간간이 무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는데, 똑같은 CCTV를 보더라도 사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CCTV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취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안 취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CCTV를 보게 되면은 누군가는 어떻게 해석할지가 다 달라져요. 변호인 입장에서 당연히 안 취했다고 얘기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안 취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이거 봐라 그냥 비틀비틀 거리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CCTV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요. 그냥 특정 시점만 보고 나서 그냥 무조건 취했다 안 취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전혀 안 취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혀 안 취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 취하면 그렇게 얘기되지만 대부분은요 그때 당시에 술을 되게 많이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치 상태는 맞아요. 사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술 진짜 많이 마시면은 남자 화장실 가가지고 머리 박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줌 싸는데 머리 박고 오줌을 싸고 있거나 아니면 걸어가는데 진짜 갈지자로 걸어가. 그래놓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보여. 그게 그러면 완전히 만취해서 기억을 잃었는 건가? 한거가 불능한 상태인가? 애매해요. 왜? 술을 잔을 들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마시긴 마셨으면 안 취했다는 주장은 좀 위험하다. 그렇죠. 오히려 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누군가가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 그러면 이게 이거 봐라 만취한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걸로 사용됐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뒤에 그러고 나서 여성이 뭐 자신의 옷을 이렇게 여민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제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실제로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CCTV 해석적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CCTV 영상이 중요한 쟁점일 때는 김민수 변호사랑 제가 둘 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 이 사람은 만취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걸 여러 번 했었죠, 사실. 가해자는요, 그 피해자가 나온 영상을 사실상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열람도 안 되고 등사도 잘 안 돼. 열람은 물론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피해자에 대한 뭐 2차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거부되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는 등사는 안 돼요. 복사는 안 되는데 가서 직접은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하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봐요, 저희도. 가서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보면은 아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달릴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차에서 여성분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 변호사님은 진짜 안 취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자마자 이건 완전히 만취지 하고서 완전히 입장을 돌렸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같이 봐서 크로스로 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피고인에 대한 일관된 진술 부분인데 아까 진술 분석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상 피고인도 똑같아요. 피해자처럼 일관된 진술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했고 다른 변호사님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뢰인들 중에 진술이 정리 안 되고 변호사랑 얘기하고 변호사랑 이미 상담이 어느 정도 되고 막 조사 가기 직전인데도 대화해보면 기억이 그냥 흐끄머리하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술이 좀 분명하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뭐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흔들려. 그럼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있었던 사실관계는 좀 정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 받아가지고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진술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주의를 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법원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한테 좀 불리한 증거가 훨씬 많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 법원으로 오면 3.5%만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아까 얘기했었던 알코올, 피해자의 진술, 이때부터는 피해자 진술을 다 볼 수 있으니까 피해자의 진술, 우리 진술은 혹시 일관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CCTV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모든 기법을 다 활용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억울하고 누군가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할 만한 사건이야. 가장 최근에 그 있었잖아요. 여경의 엉덩이를 잡았냐 안 잡았냐 때문에 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이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시작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었던 신문 내용에 보면은 국민참여재판이 훨씬 더 무죄율이 높아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뭐 법을 몰라가지고 피해자를 뭐 가볍게 여겨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계속해서 안기고 뭐 뽀뽀하고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모텔을 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뭐라고 생각할까를 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와 쟤들 오늘 한다. 쟤들 오늘 하겠다. 등등으로 그냥 가십거리로 넘어갈 거고 그걸 간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요, 그때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행동을 또 따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되게 하나하나씩 다 쪼개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통괄로로 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국민들은요, 여론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여론에 쉽게 휩쓸리기도 하고요. 되게 분노를 쉽게 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국민참여재판하면 무죄율이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김민수 변호사가 하고 신청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그걸 안 좋게 보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특히 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가 국민참여를 한다? 이건 뭐 사실상 죽자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변호인이랑. 네. 예. 이거 언제 결정이 되냐면 증거 기록을 다 보고 나서요, 1차적으로 다 등사를 했어요. 등사를 하고 나서 정리하면 돼요.
행사하고 첫 기일에 이제 재판장이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니까 그쵸, 그때 그때 정하시면 물어보니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변호인이랑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죠. 예, 그걸 제가 빼먹었네요. 진짜 충분히 증거 기록 다 보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준강간이라든지 준강제치여인 준유사강간, 흔히 말하는 준자가 붙는 성범죄에 있어서 저희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걸 이렇게 하면 100%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영상을 좀 자세하게 찍어봤습니다. 정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본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저희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